거리에 총성이 울려 퍼지고 주민들은 집안으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닌 브라질의 일상입니다. 방탄 유리와 전기 철조망, 24시간 무장 경비. 이것이 브라질 상류층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주택과 안정된 직업을 가진 브라질 상류층 가정들이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철조망 안에 갇힌 삶을 살던 브라질 국립대학교 교수와 그의 가족은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단 3개월의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호아킨 페레이라, 브라질 상파울루 국립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아내는 국제 NGO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딸 이자벨라는 상파울루 최고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빈민가에서 들려오는 총성, 마약 조직의 영역 다툼, 밤이면 벌어지는 납치와 강도 사건은 일상이었죠. 제 고등학교 동창 3명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저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말이죠. 부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호아킨, 공부만이 살 길이다. 그래야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책을 파고들었고 결국 명문대 교수 자리를 얻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좋은 차, 사회적 지위까지 얻게 됐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더 성공할수록 주변의 위험은 오히려 커져만 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빼앗길 것도 많아졌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납치범들의 주요 표적이 되었고 돈을 벌면 벌수록 안전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호아킨, 오늘은 반드시 일찍 들어와요. 우리 고급 주택단지 2블록 앞에서 어제 총기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도 범인을 찾지 못했대요. 아내의 문자를 받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장 경비원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차에는 방탄 필름을 붙였고 집 주변엔 3m 높이의 전기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빠, 저 도착했어요. 위치 추적 앱 끌게요. 학교에서 돌아온 이자벨라가 말합니다. 딸의 친구가 작년에 유괴됐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납치범들이 증거로 그 아이의 귓볼을 잘라보냈죠. 다행히 풀려났지만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위치 추적 앱을 의무적으로 켜고 다니게 됐습니다. 16살 소녀가 매일 부모에게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니 이것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교수로서 저는 브라질 시스템의 실패를 학문적으로 완벽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부패, 극단적 불평등, 무력한 사법 체계가 어떻게 조직 범죄와 일상적 폭력을 양산하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죠. 하지만 분석과 진단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 가족은 여전히 그 실패한 시스템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세상에 정말로 안전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밤에 혼자 걸어도 겁나지 않는 곳?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공부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바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안전함을 선물해주지 못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와 사립학교 학비는 줄 수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자유는 줄 수 없었죠. 나는 안락한 삶을 얻었지만 단 한 번도 안심해 본 적은 없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자동 소총을 든 경비원이 순찰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삶인데 왜 나는 여전히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걸까? 대학에서 국제 정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저는 세계 각국의 사회 안전 지수를 항상 연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늘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나라였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세계적인 기술 강국,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낮은 범죄율. 제 연구실 벽에는 여러 나라의 통계 자료를 비교한 차트가 붙어 있습니다. 치안, 교육, 공공 인프라, 기술력.
숫자로만 보면 한국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죠. 강의 시간에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브라질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약 21명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얼마나 될 것 같나요?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정도요? 아니요, 15명은 되지 않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5명 정도라고 생각해요. 순간 교실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학생의 대답이 우스꽝스럽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5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답은 10만 명당 0.6명입니다.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교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도 발생률은 더 충격적입니다. 브라질은 10만 명당 170명, 한국은 고작 4명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 통계를 강의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에선 주말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한국의 몇 달치와 맞먹는다니 이건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 엘리나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호아킨, 이거 봐봐요. 우리 학회 회원이 한국에서 찍은 동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 11시, 젊은 여성이 홀로 한강변을 산책하는 모습. 주변에는 다른 시민들도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총을 든 경비원도 순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이자벨라가 화면을 빤히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저게 가능해요? 우리는 낮에도 경호원 없이는 공원에 못 가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쓴 논문 100편보다 단 몇 분의 영상이 더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수치로만 존재하던 나라가 갑자기 생생한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죠. 이건 편집된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나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직접 찍은 영상이래요. 그리고 서울에선 핸드폰을 카페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그대로 있다고 해요. 화면은 이어져 서울 지하철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1시 술에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편안하게 앉아 있었죠. 우리 도시에서는 한밤중에 택시 안에서도 핸드폰을 꺼내드는 게 위험한데 말이죠. 이자벨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기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서로 해치지 않는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브라질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자위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른 세상, 다른 삶의 방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엘리나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던 중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연구하는데. 왜 그래요? 저는 창밖에서 순찰하는 무장 경비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전혀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자벨라의 질문은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교수로서 저는 논문과 통계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 관한 자료를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책과 논문, 영상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보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책을 덮었습니다. 직접 가보자.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책으로는 안전이 무엇인지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이자벨라의 학교 국제교류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혹시 한국과 교류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와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도 최대 3개월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제 일과 엘리나의 일이 문제였죠. 저는 20년 교수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한 학기 강의를 건너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학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개월 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호아킨? 건강의 문제라도? 아닙니다. 연구를 위해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학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휴가도 제대로 못 쓰셨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엘리나는 NGO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지만 제 제안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로 갈 수 있을까요? 저도 한국의 인권 단체들과 교류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자벨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죠. 진짜요?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학교 영상 봤는데 완전 멋져 보여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 강남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구했죠. 한국어는 거의 모르는 상태였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철조망과 경비원들 너머로 보이는 브라질의 밤하늘.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은 걸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계와 영상은 훌륭해 보였지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안전이란 개념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기대되나요? 엘리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꿔보자는 게 아니야. 단 3개월만이라도 다른 세상에서 숨을 쉬어보고 싶었을 뿐이지. 아내 엘리나도 저와 같은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곳이 영상처럼 안전할까요? 우리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직접 가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이자벨라는 계속해서 한국어 기초 단어를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나는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관한 책을 읽었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브라질에서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 주변을 살피고 위험을 감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과연 우리가 그 습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3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희 가족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공무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여행객들은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공항, 너무 조용해요. 엘리나가 속삭였습니다. 브라질 공항에선 항상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길게 줄을 서야 하며 가방이 분실되는 혼란이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모든 것이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를 타며 이자벨라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 열차 완전 깨끗해요. 낙서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일부는 졸기까지 했습니다. 떠나기 전 미리 주문해둔 기본적인 식료품 덕분에 첫날은 외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브라질을 떠나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던 거죠. 낯선 도시에서 첫날부터 밖을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강남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서 창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가게들은 불을 환하게 켜고 있었습니다. 엘리나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어요. 브라질이었다면 이미 문 잠그고 방범장치 켤 시간인데. 이자벨라가 창가로 다가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요. 여자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더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비록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고 학생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노인들이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건 말도 안 돼요.
엘리나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반에 말이죠. 밤에 나가볼까요? 이자벨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첫날부터 그런 모험은 하지 말자. 우리는 아직 이곳을 잘 모르니까. 평생 밤이 되면 문을 잠그고. 경비원을 의지해 살아온 우리에게 밤에 외출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는 모험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인다 해도 오랜 기간 동안 학습된 습관과 공포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었죠. 미리 준비한 식료품으로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아 밤늦게까지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편안해 보였습니다. 경비도 없고 무장 경찰도 없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회였다. 엘리나는 제 팔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던 곳이 비정상이었던 거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항상 있던 긴장감과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만에 평생 동안 제 일부였던 감정에 균열이 생긴 거죠. 다음 날 아침 이자벨라의 첫 등교일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라면 등하교 시간에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당연했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함께 동행했죠. 지하철이 정말 안전하다고는 해도 첫날인데 긴장되네요. 엘리나가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지하철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혼잡한 차량에서 항상 소매치기와 강도를 조심해야 했고 영어 안내방송은 거의 없어 외국인은 길을 잃기 쉬웠죠.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가야 할 때도 많았고 갑작스러운 연착이나 운행 중단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역 주변에서 강도를 당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지하철은 가능한 피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우리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무리지어 걸어가고 있었어요. 경호원도 부모도 없이 말이죠. 지하철역은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무서운 매너였어요.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도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이자벨라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상파울루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이 고함치고 누군가 싸우고 음악 크게 틀고 지하철 안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약 좌석이 비워져 있었어요. 어떤 노인이 타자 젊은 사람들이 즉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배려였죠.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야. 제가 엘리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하나의 철학이야. 전광판을 보니 열차가 정확히 2분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확성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열차는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자벨라는 학교에 도착하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유일한 학생이었으니까요. 저희는 교문 앞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엘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연락해. 뭐든 문제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항상 위치 추적 앱을 켜두었지만 오늘은 이자벨라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근처 카페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요. 하지만 이자벨라에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학교로 돌아가 딸을 만났습니다. 이자벨라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말도 안 돼요. 여기 학교는 완전 다르다고요. 비록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학교 분위기와 문화에 대한 그녀의 관찰은 놀라웠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자유롭게 해요. 브라질에서는 질문하면 수업 방해라고 혼나는데. 특히 그녀가 놀란 것은 학교의 질서와 예의였습니다. 아무도 제 물건을 훔치려고 하지 않아요. 가방을 교실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예요.
브라질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급식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선 그냥 밥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기분이에요. 음식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모두가 조용히 먹고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요. 그날 오후 저희는 이자벨라의 학교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아이들은 떠들고 웃으면서도 질서를 지켰고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곳은 공공 시스템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있어요. 엘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나라였어. 서울 생활이 2주쯤 지나자 우리 가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걸음걸이였어요. 브라질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는 자세로 걸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 어깨에 힘이 빠지고 고개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호아킨, 당신 요즘 걸음이 달라졌어. 엘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걸음걸이가? 응, 그게 당신의 진짜 걸음걸이였네. 처음 알게 됐어.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내 걸음걸이가 이런지 처음 알게 됐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귀중품을 확인하고 뒤를 돌아보던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이자벨라는 더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걷기 시작했어요. 브라질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자벨라, 그렇게 휴대폰 꺼내 들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아?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있었어요. 노인들도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밤에도 말이죠. 그날 저녁 저희는 처음으로 야간 산책을 시도했습니다. 근처 공원으로 향하는 길, 처음에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엘리나, 나 지금 이상한 기분이 들어. 어떤 기분? 평화로움? 아니, 더 정확히는 두려움이 없는 느낌이야. 엘리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보였습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어.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집, 좋은 차. 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어. 이자벨라는 공원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요.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호아킨, 이제 이해해. 엘리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에서 정말 원했던 건 안락함이 아니라 안전함이었어.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던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홀로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한 거리는 조용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학생들은 등교를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제 시선은 한 초등학생에게 멈췄습니다. 작은 소녀가 혼자서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문득 브라질에서 제가 했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이 브라질에서의 제 삶의 중심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브라질에서의 제 삶의 중심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정치학 교수로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성공 비결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국가의 진정한 성공은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2개월이 흘렀고 우리의 한국 생활은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날, 저희 가족은 한강공원에 모여 소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돌아가야 해요? 이자벨라가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자벨라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도 생겼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친구들과 놀러 다닐 수 있는 자유를. 그래, 돌아가야 해. 우리 삶은 브라질에 있으니까. 제가 대답했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엘리나는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서울의 밤거리를 산책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밤의 서울이 낮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죠. 강변을 따라 늘어선 조명, 한강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 유유히 흐르는 강물. 브라질에선 이런 밤 산책이 꿈이었어. 엘리나가 제 팔을 잡고 걸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이자벨라는 종종 여기 계속 살면 안 돼요? 라고 물었고 엘리나와 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국 생활 마지막 주, 이자벨라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깜짝 작별 파티를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반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줬어요. 이자벨라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도 다 같이 울어줬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렇게 정이 들었구나. 엘리나가 말했습니다. 네, 한국 친구들은 정말 친절해요. 제가 외국인인데도 하나도 이상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챙겨줬어요. 한국어 가르쳐주고 같이 급식 먹고 방과 후에도 같이 놀자고 데려가고. 이자벨라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학생들의 따뜻함과 다정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처음엔 조금 수줍어하는 듯 했지만 일단 마음을 열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마지막 산책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풍경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작은 골목길, 24시간 열린 편의점, 밝은 가로등, 웃고 떠드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자벨라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밤길이 그냥 길이에요. 브라질에선 그게 꿈이었어요. 저는 딸의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어. 이건 내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 현실이었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다시 총기 소리가 들리는 도시, 철조망 속의 집. 위치 추적 앱이 있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서 엘리나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우리 돌아가야 할까? 그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브라질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철조망이 둘러쳐진 고급 아파트, 무장한 경비원들, 방탄 유리창.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방범 장치를 켜고 모든 문을 잠그는 익숙한 의식이 이제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창문을 열어두고 자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던가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엘리나가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같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자벨라는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위치 추적 앱을 켜야 했고 혼자 외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계속 연락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갈 거예요. 대학에 복귀한 저는 강의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통계와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제 변화를 느꼈는지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은 그렇게 안전한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래, 안전함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됐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구실에서 한국강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 인생의 기준을 바꿔놨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안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안다. 집에 돌아오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엘리나가 노트북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검색하고 있었고, 이자벨라는 한국어 학습 앱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엘리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를 떠난 게 아니라 놓고 온 것 같아.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저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질의 삶,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는 평소 즐겨보지 않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특집 보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남미 중상류층 사이에 한국 3달 살기 열풍 확산 중. 화면에는 저희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을 찾아 떠난 남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어 수업 등록자 수 폭증, 한국 관련 유학 문의 급증. 이제 남미의 새로운 이상향은 서울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자유, 자녀들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줄 희망. 그날 저녁, 저는 엘리나와 이자벨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교수 프로그램이 있어. 1년 동안 갈 수 있어. 이자벨라의 눈이 반짝였고 엘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모두 행복하다면 우리는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 결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내려진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은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이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대학교에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편하게 산 적은 없었다. 그걸 처음으로 허락해준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다. 오늘 우리는 브라질 교수 가족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안전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이 평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밤길 산책의 자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평화와 안전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